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근입니다. 오늘은 철근의 이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그 학습 순서로는 먼저 철근 이음의 일반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철근 이음의 종류,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인장 이형 철근의 이음, 네 번째로 압축 이형 철근의 이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둥 철근 이음에 관한 특별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철근 이음의 위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근 이음의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근 이음의 일반적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의 이음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현장에서 제한된 철근의 생산 길이에 따른 철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근의 이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학습에서 배웠듯이 철근은 생산 길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철근의 길이는 12m입니다. 그렇죠? 12m. 그런데 실제로 철근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기둥의 주철근이라든지 보의 주철근, 이렇게 많은 길이 12m 이상의 길이를 확보할 경우가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12m 이상의 철근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하의 철근을 갖고 어쩔 수 없이 철근을 이음으로써 철근의 연속성을 확보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공의 편의성, 예를 들어서 이제 기둥 철근이라고 한다면, 기둥이나 이제 벽제 철근 같은 경우에는 시공의 편의성을 위해서 보통 한 층 또는 두 층 또는 세 개 층 정도의 철근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있는 형태로 철근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 묻혀져 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함께 이제 계속 자립되어 있겠지만, 철근 한 가닥이 자립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얇은 철근이 세장하게 이렇게 서 있기는 되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우려면 어느 정도의 짧은 길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공의 편의상, 그러니까 시공에서의 철근 조립의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좀 짧게 철근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철근을 이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현장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타 부재와의 간섭 등으로 철근이 이음이 필요합니다. 타 부재라면 예를 들어서 지하 외벽 설계를 하는데, 지하 외벽 설계를 하고 그 수직근들을 배근할 때 보통 지하 구조물 같은 경우는 텃박이를 하죠. 텃박이를 하고 거기에 거푸집러를 지지하기 위한 띠장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스트러트를 설치를 하고, 이런 식의 이제 가설 구조물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띠장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지만, 철거를 하기 전까지는 수직 철근과 지하외벽의 수철과 간섭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띠장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수직 철근을 쭉 연속적으로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간섭 때문에 그 밑에서 절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절단된 철근은 나중에 그 띠장을 제거한 후에 이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타부재의 간섭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SRC 구조에서는 SRC 기둥과 또 RC 그리고 이런 식의 SRC 구조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 SRC 구조의 그 철골하고 많은 간섭이 생겨서 연속성을 확보하고 싶지만, 그게 어쩔 수 없이 간섭 때문에 끊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끊어진 것을 어쩔 수 없이 잇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철근의 이음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철근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철근의 정착 길이도 줄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근의 이음부를 최소화시켜 주는 게 철근의 물량을 절감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 이음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그 조립 과정, 시공 과정에서 조립 편의성 때문에 또는 타부재 간섭, 그 다음에 생산 길이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근의 이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책임 구조 기술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책임 구조 기술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기준에는 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 구조 기술자가 구조 검토해서 허용을 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은 계속 뒤에서 배우겠지만 가능한 한 최대 인장 응력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능한 한이라고 써 있죠. 가능한 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대 인장 응력점에서 이음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이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음은 가능한 한, 이것도 가능한입니다. 그러니까 권장한다는 거죠. 구조물의 강도가 저하되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한 단면에 집중되지 않게 두어야 합니다. 이거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철근 이음을 한 단면에서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느냐, 그쵸? 이런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고요. 뭐 시방서나 일반적인 전문서적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 그럽니까? 철근 이음은 엇갈려서, 그쵸? 엇갈려서 이음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엇갈려서 이음하는 게 좋죠. 왜냐면 한 곳에서 모든 철근을 다 이음을 하면 그 부분이 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취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엇갈려서 이음을 하는 게 좋죠. 좋지만 시공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시공을 하다 보면 시공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단면에서 모든 철근들을, 주철근을 이음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학습해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음시 주의사항은 이음 위치 선정 시에는 압축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이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장 응력이 작용하더라도 인장응이 작은 곳에서 이음 위치를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권장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음 길이의 허용 오차는 보통 10% 이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갈고리죠. 후쿠는 이음 길이 산정 시에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인장 이음시, 이음도 인장 이음이 있고 이제 압축 이음이 있는데, 인장 이음시는 보통 엇갈려서, 그쵸? 이음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엇갈리느냐? 이것도 이제 전문 서적이나 뭐 이렇게 콘크리트 공학책에서 얘기하는 권장하는 것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LD가 뭐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인장 철근의 정착 길이, 그쵸? LD만큼 엇갈려라. 그 다음에 600mm, 그쵸? 600mm 이상 엇갈리라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엇갈려서 시공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음부는 경사를 지게끔 정사지게 이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완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근 양단의 경사가 3도 이하가
되게끔 이음을 하라는 것을 많은 책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음의 위치, 그 다음에 피복 두께 확인, 그 다음에 샷 드로잉에서의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전 그 이음부의 내부 이물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예, 다음은 겹침 이음의 철근 이음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이음의 종류에는 먼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쵸?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겹침 이음이 있습니다. 겹침 이음. 겹침 이음은 말 그대로 두 개의 철근, 이렇게 하부 왼쪽 그림이 나오죠. 접촉 이음에서 이렇게 철근과 철근을 접해서, 그죠? 접촉시키고 여기다 이제 결속선으로 이렇게 묶겠죠, 그죠? 결속선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접촉시켜서 이음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아시는 접촉 이음이고요. 이게 이제 겹침 이음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다시 살펴보면 두 철근의 겹침 길이를 충분히 하여, 그죠? 이 겹침 길이를, 겹쳐지는 길이를 충분히 하여 원래 철근의 힘이 한쪽 방향에 원래 철근의 힘이 콘크리트의 부착 응력에 의하여 이어지는 철근으로 전달되도록, 그렇죠? 힘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이음을 우리는 겹침 이음이라고 합니다. 겹침 이음이라고 하는데, 이 겹침 이음은 기준상으로는 직경 35mm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렇죠?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침 이음을 할 수 없으니까 35mm를 초과하는 철근은 원칙적으로요, 철과하는 철근은 없는데, 그럼 뭐로 하죠? 예, 뒤에서 배울 용접 이음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기계적 이음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의조항이 있는데 좀 후에 뒤에 나오니까 한번 다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겹침 이음은 보통 직경 10mm에서 보통 25mm 정도까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겹침 이음을 여기 SHD라고 한 거는 SD500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SD500 철근의 경우 25mm 정도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작은 철근들은 보통 겹침 이음을 많이 하고요. 25mm부터 그 이상 되는 철근들은 이게 겹침 이음은 가능하지만 기계적 이음이거나 아니면 용접, 맞댐 용접 같은 가스 압접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직경이 크면 그 이어지는 겹침 이음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철근에 좀 너무 버려지는 철근, 이음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물량이 지기 때문에 겹침 이음 길이가 커서,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압접이나 가스 압접이나 커플러를 사용한 기계적 이음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싸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하시는 분들은 25mm 철근부터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경제성 확보 면에서는 좋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휨부재에서, 여기서 말하는 휨부재는요, 기둥도 휨부재입니다. 기둥도 압축력도 받지만 또 휨도 받기 때문에 기둥도 휨부재고요. 그 다음에 그쵸? 보도 휨재죠. 그 다음에 슬라브 휨재죠. 그 다음에 벽체, 그리고 휨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초도 물론 휨재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조 부재는 휨을 받는 부재고요.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휨부재는 여기 보시면 서로 직접 접촉되어 있지 않게 겹침 이음된 철근은 휨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간격을 두어도 이거는 ገብ침 이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겹침 이음이 이렇게 딱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좁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겹침 이음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 간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겹침 이음 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횡방향으로 소요 겹침 이음 길이의 5분의 1. 그러니까 이제 겹침 이음 길이를 이제
배우겠지만, 산정하는 법을 배우겠지만, 이 겹침 이음 길이의 5분의 1, 그죠? 소요되는 겹침 이음 길이의 5분의 1 또는 150mm 15cm 중 작은 값으로 떨어져 있으면 접촉되지는 않지만 비접촉 이음으로 해서 이어졌다고, 겹침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그림에서는 철근과 철근 간의 센터 투 센터 간격이라고 보통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여기 철근의 순간격, 그렇죠? 철근과 철근 사이의 요 틈, 그렇죠? 요 틈, 요 순간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간격. 그러니까 철근과 철근 사이의 요 순간격이, 다시 말하면 소유 겹침 이음 길이의 5분의 1 또는 15cm 이하이면 요것도, 예,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겹침 이음이라고 볼 수 있다. 요거를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또 겹침 이음 길이를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KDS 142052 4.5.1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구조 설계 기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없다. 앞에서 얘기했죠. 다만 요런 규정의 두 가지 규정에서는 의하면 그쵸? 요 35mm를 초과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 겹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살펴보면, 여기 보면 먼저 KDS 142052 4.5.3.3 가로 열고 2, 여기 보면 압축 이형 철근의 이음에 대해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압축이어야 됩니다. 압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압축부에서 이음하는 경우, 인장부에서 이음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 이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철근의 직경이 둘 다 다른 거죠.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이음을 해야 되냐면, 요거는 인장부하고도 같습니다. 요거는 어떠냐면, 이음 길이는 어떻게 하냐?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와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 중 어떤가? 큰 값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큰 값 이상으로. 그렇죠?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큰 값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요럴 때 압축부에서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요때 예를 들어서 35mm를 초과하는 D41과 D51 철근은 어떻게 한다? D35 이하 철근과 겹침 이음을 할 수 있다. 그렇죠? 한쪽이 35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 그러니까 굵은 철근과 작은 철근 중에서 작은 철근이 D35 이하이면, 그렇죠? 굵은 철근, 35를 초과하는 철근도 압축부에서는 어떻게 한다? 겹침 이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규정이 있죠. 두 번째도 예외조항. 요것도 사실은 위의 조건과 같은 겁니다. 사실 말만 좀 틀린 거지. 요거는 뭐냐면, 두 번째는 기둥 벽체 또는 주각 밑면에서 현장치기 콘크리트 시공 시 힘의 전달을 위한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때 요런 기둥과 벽체의 수직근 또는 주각에서의 수직근이 기초판에서 압축력만을 받는 경우는요, 여기 보면 D41과 D51인 종방향 철근, 주철근을 얘기하는 거죠. 주철근은 힘의 전달 장치에서 요구하는 힘의 전달을 위한 다우얼 철근과 겹침 이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기둥의 정착을 위해서 기초에 정착을 할 때, 다우얼 철근을 미리 기초에 정착을 시켜 놓는다 그랬죠. 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상부 기둥은 이음을 해서, 그렇죠? 이음을 해서 이어나간다고 했는데, 요때 다우얼 철근이 미리 심어 놓는 35mm 이하이면 같이 이제 이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다월 철근은 35 이하이어야 하며, 그쵸? 그러면 그 큰 철근 D41 또는 D51의 철근의 정착 길이와 큰 철근의 정착 길이와 다월 철근, 작은 철근의 압축 겹침 이음 중 어떻게 해요? 큰 값 이상으로, 그쵸? 지지되는 부재 속으로 연장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기초판 속으로는 다월 철근의 정착 길이 이상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위에 말하고, 그쵸?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요런 경우에는 한쪽이, 그죠? 35mm 이하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굵은 철근도 35mm 초과하는 철근도 같이 하면, 그렇죠? 겹침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조건은 뭐죠? 빨간색 압축력만을 받는 경우, 그렇죠? 겹침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어요. 인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압축력을 받는 경우, 그렇죠? 압축부에서 이 내용을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예, 두 번째, 철근 이음의 종류에서 두 번째로는 용접 이음이 있습니다. 용접 이음. 용접. 철근과 철근을 겹침임을 하지 않고 용접을 해간다 이거죠. 그래서 용접 이음은 주로 가스 압접 이음. 여기 가스 압접 이음 사진 보이시죠? 그렇죠? 가스 압접 이음과 플레어 용접. 플레어 용접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접 이음은 가스 압접 이음과 플레어 용접을, 그쵸?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용접은 보통 가스 압접 이음과 플레어 용접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보통 용접 이음은 요 용접부가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I에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그쵸? 100%도 아니고 그 초과되는 더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보면 완전 용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 용접, 그렇죠? 완벽하게 용접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완벽하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왼쪽에 보면 가스 압접 이음과 플레어 용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레어 용접이 있고요. 먼저 가스 압접 이음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면, 가스 용접 이음 중에서 가스 압접 이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음할 철근의 양 단면을 가열합니다. 가열하고, 이것도 이제 예열도 하고, 이제 가열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가열을 하여, 그죠? 압력을 가해서 용착하는 방식입니다. 가스 압접은 다시 이음할 철근의 양 단면을 가열하여 용착하는 방식으로요. 작업 순서를 살펴보면, 압접면을 연마를 합니다. 연마. 평평하게 연마를 하고요. 평열도를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압접기를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서 이제 압력을 가는데, 이거는 1차와 2차로 나눠져서 가열과 가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게 잘 됐나 이걸 외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순서를 밟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외관상으로 가스 압접 이음이 잘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압접부의 형태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압접 돌출부의 직경은 여기 보시면 여기 돌출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돌출. 압접 돌출부의 직경은 철근 지름의 1.4배 이상.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1.4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렇죠? 요렇게 요 높이가 직경의 1.4배 이상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압접 돌출부의 길이는 철근 지름의 1.2배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돌출부 이렇게 볼록해지죠. 여기가 길이가 1.2배 이상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은 철근 지름의 5분의 1 이하.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철근에 중심선이 있고 오른쪽 철근에 중심선이 있죠. 거기 이음부가 요 편차가
편심이 직경에 철근 직경의 5분의 1 이하로 편심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쪽 돌출부의 엇갈림은 철근 지름의 4분의 1 이하. 요거 보면 여기 그림 나오죠? 엇갈림.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돌기 위 상부 라인과 요 돌기, 그렇죠? 상부 쪽의 돌기 정점을 엇갈리게 되면 요 엇갈림이, 그렇죠? 최소화 시켜야 되는 거죠. 철근 직경의 4분의 1 이하가 돼야지 이거는 가스압접을 제대로 했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용접 이음으로는 플레어 용접이 있습니다. 플레어 용접 보이시나요? 그림 보시면 상부 쪽에 있는 그림은, 여기 상부 쪽에 있는 그림은 철판, 그렇죠? 여기 철판이죠. 왼쪽에 철판 보이죠? 철판에다가 철근을 이렇게 기대서 요 틈에 그죠? 용접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왼쪽 거는 한쪽 면에만 용접을 시킨 거고, 여기는 오른쪽 거는 양면에 용접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하부 그림은 철근과 철근 사이를 용접한 겁니다. 철근과 철근 사이를 용접한 건데, 하부 왼쪽 그림은 철근과 철근을 이렇게 맞대 놓고, 그쵸? 어느 정도 겹침을 하고, 그쵸? 예. 철근과 철근을, 잠깐만요. 예. 철근과 철근을 겹쳐 놓고 어느 정도 겹침 이음을 하고, 그 틈에다가 한 면을 용접을 한 거고요. 하부 오른쪽 그림은 양면에 용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플레어 용접이라고 하는데, 플레어 용접은 전문용어로 부분용임 홈 용접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부분용임 홈 용접, 그러니까 글루브 웰딩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이제 부분용임을 한 경우고요. 그래서 보통 봉강이나 철근 등의 모서리가 둥근 부재를 모살 용접을 하는 경우에 이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모살 용접으로 취급이 되죠. 그래서 플레어 용접은 두 부재의 이음에 용착 금속이 충분히 용입되지 않습니다. 사실 용입되기가 어렵죠. 상세이고요. 그래서 용접부의 유효 목 두께의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유효 목 두께라는 값이 있죠. 그렇죠? 유효 목 두께. 유효 목 두께의 값이 되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강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모살 용접의 목 두께, A라고 표현되는 모살 용접의 목 두께는 사이즈의 용접 사이즈의 0.7배를 해서 구합니다. 그쵸? 구하는데, 이제 봉강이나 이 철근의 플레어 용접 같은 경우에는 AWS, 이게 아메리칸 웰딩 소사이어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용접 협회에서요, 이제 어떻게 용접을 해라라는 거기에 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을 따르는 게 좀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그 유효 목 두께가 아까 여기 2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평강에 철판에 이렇게 용접할 경우에는 이 목 두께가 아까 강구조 기준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0.7S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줄여서 0.4S로 유효 목 두께를 잡고 있고요. 이번에 하부에 철근과 철근을 용접 이음하는 플레어 용접 같은 경우에는 보면 유효 목 두께를 0.6S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플레어 용접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밑에 하부 그림에 철근과 철근을 용접하는 경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철근과 철근을 플레어 용접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길이를 용접하면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실무하는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철근과 철근을 플레어 용접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 정도의 목 두께는 충분히 용접 사이즈는 확보를 해야 되겠죠. 이 조건 하에 보통 한 면을 플레어 용접하는 경우는 철근 직경의 10배, 10D 정도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면으로 플레이어 용접을 하는 경우는 5D, 그거의 반, 5D 정도를 용접하는 거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플레이어 용접에서의 그 용접 이음은 기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기준에 KDS예요. KDS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라고 했죠. 구조 설계 기준에 뭐라고 나오냐면 용접 이음은 아까 말씀드렸지 가스 압접도 해당되고 플레이어 용접도 해당되겠죠. 용접은 용접용 철근을 사용하여 하며, 여기서 용접용 철근, 그쵸? 용접용 철근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뭐 SD400 해놓고 뒤에 뭐가 붙죠? W가 붙는 철근이라고 그때 앞에 시간에 저희가 철근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용접용 철근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 앞에서 얘기했듯이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Y의 몇 퍼센트? 125% 이상을 발휘할수록 어떻게 한다? 완전 용접하여야 된다 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죠. 명시되어 있는데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좀 써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자료를 살펴보면 KS, 그죠? KS 코리안 스탠다드를 보면 KS BISO 17660-1에 있습니다. 용접 겹침 이음 길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이 그림이 밑에 있는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살펴보시면 철근을 일단은 이렇게 좀 일정 부분을 겹침 이음을 하고요. 그렇죠? 겹침 이음을 해둔 상태에서 철근 용접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철근을 아까 플레이어 용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플레이어 용접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용접부고요. 보면 여기 L0는 전체 겹침 이음 길이고요. 그죠? 겹침 이음 길이가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해야 되죠? 여기 보면 전체 겹침 이음 길이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양쪽에 플레이어 용접을 하죠. 이게 얼마요? 4D 이상 4D 철근 직경의 4배 이상, 그리고 양쪽 오른쪽도 그죠? 철근 직경의 4배 이상을 이렇게 플레이어 용접을 하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요 간격은 뭐 그쵸? 2dB 이상 뭐 띄워라고 요런 게 이제 그 주어진 그쵸? 그 ISO에 실려져 있는 상세인데, 요 경우에는 어떻게 죠? 플레이어 용접을 한쪽만 한 거죠. 그쵸? 한쪽만 한 겁니다. 그쵸? 한쪽만 하는 경우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그 대신 목두께라고 했어요. 목두께 그 0.3D 이상을 해야 된다는 조건하에 목두께, 그쵸? 근데 여기 아까 목두께에 대한 규정은 앞에서 플레이어 용접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그쵸? 살펴봤는데 그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0.6S가 돼 있잖아요. 그쵸? 0.6S인데 여기서 사이즈는 철근 직경의 반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철근의 반지름이죠. 2분의 D 값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D를 넣으면 어떻게 뭐가 되죠? 목두께가 결국 0.3이 되는 거죠. 0.3D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앞에 그 플레이어 용접에서의 나온 기준 AWS에 나온 기준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기준에 이렇게 목두께를 확보하면 요런 디테일을 쓰면 어떻게 한다? 요게 완전 용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완전 용접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D는 다시 살펴보면 두 개의 용접된 철근 중 직경이 다를 경우에는 가는 작은 그렇죠? 철근의 공신지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플레이어 용접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플레이어 용접을 그러면 플레이어 용접을 요렇게만 꼭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맨 처음에 일반상 얘기했듯이 책임 구조 기술사가 그죠? 승인하면 계산을 해서 요렇게 용접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용접하면 그렇죠? 요 디테일을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아까 이거 한 면에 그죠? 한 면에 이렇게 플레이어 용접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몇 D를 많이 쓴다 그랬죠? 10D. 그쵸? 10D를 많이, 철근 직경 10배를 많이 사용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4dB, 4dB 두 개니까 8dB죠. 그쵸?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죠? 아까 제가 10D라고 얘기했는 것보다는 좀 작죠. 그쵸? 예, 작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실무적으로 10D는 좀 여유 있는 수치죠. 그리고 계산 수치. 아까 그 플레이어 용접에 한면 플레이어 용접에 그 계산법이 있습니다. 계산법이 구조 엔지니어가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막상 해보면 계산상으로는 이 용접에 대한 품질이 완전히 확보된다고 하면 6D 정도면 됩니다. 합쳐서. 예, 6D 정도면, 계산상 6D 정도면 철근진동의 그 6배 정도 한면 플레이어 용접을 하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여기는 또 왜 8dB로 했을까요? 제 추측컨대 용접을 하다 보면 용접의 모살 요정은 끝부분에 완벽하게 용접이 안 되죠. 그죠? 용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이제 좀 구조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유효 용접 길이를 계산했을 때 단부에 어느 정도를 빼줍니다. 그래서 용접 길이는 여기지만 유효 용접 길이는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본 게 아닐까. 그래서 조금 여유치를 더 본 거죠. 사실은 계산상으로는 6dB만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요 끝부분에 용접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키워서 둘이 합쳐서 8dB. 그쵸? 근데 실무적으로는 또 왜 또 10dB로 한다 그랬죠? 그렇죠. 또 실무적으로는 이게 또 용접 상태를 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10dB 정도로 해서 플레이어 용접을 좀 많이들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러면 좀 전에 용접 이음은 또 뭐라 그랬죠? 용접용 철근을 사용하라 하는 게 이제 기준에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용접용 철근을. 그러면 용접용 철근을 사용하라고 기준에 나왔으면 그 일반용 철근을 못 쓰냐? 그렇죠? 일반용 철근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뭐 아까 가스 앞잡이나 그 플레이어 용접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구조 기준은 모든 구조 설계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구조 기준은 모든 구조 계산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반적인 조건만을 다루는 겁니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는, 그쵸? 그래서 책임 구조 기술사가 검토하고, 그쵸? 승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용 철근도, 그쵸? 예, 용접 이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레이어 용접 같은 경우에는 그 목두께, 유효 목두께 선정할 때, 그쵸? 뭐라고 썼죠? AWS, 그쵸? 미국 그 용접협회 이런 데서 기준을 쓴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미국의 AWS D1.4 여기 보면 스트럭처 웰딩 코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레인포싱 스틸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철근 직경과 철근의 탄소 당량에 따라서, 그쵸? 일반용 철근인 경우에는 예열을 하면 어떻게 한다? 용접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한 철근의 예열 온도를 그래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열을 하면 일반용 철근도 용접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예열 온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럴 때 AWS에서는 철근의 탄소 당량, 그렇죠? 철근의 탄소 당량과 그 다음에 철근의 직경에 따라서 예열 온도를, 최소 예열 온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탄소 당량이 예를 들어서 0.4 이하인 경우, 그죠? D 철근의 직경이 36 이하이면 어떻게 한다? 예열이 필요 없다. 그렇죠? 그렇지만 직경이 더 큰 직경, 그죠? 43 이상 57 이하면 어떻게 된다? 예열 온도가 10도. 그죠? 그러니까 탄소 당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거든요? 용접성이 좋은 거죠.
요소비 좋은 겁니다. 그쵸? 탄소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연소 능력이 좋고, 그쵸? 용접성도 좋아지는 거죠. 그 때문에 0.4 이하이면 보통 36mm 이하로 다 쓰죠. 저희 건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예열이 없어도, 그쵸? 예열 온도를 안 해도 이거는 되게끔 여기 지금 AWS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탄소 당량이 0.4를 초과하고 0.45를 이하가 되면 여기 요것도 우리가 이제 건축용에서 많이 쓰는 36 이하를 보면 이것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렇게 탄소 당량이 0.45 이하이면 우리 건축에서 쓰는 철근은 대부분, 그렇죠? 일반용 철근이라도 예열 없이 그냥, 그렇죠? 쓸 수 있다고 지금 AWS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걸 중요해. 0.45가 넘을 경우, 초과할 경우에는, 그쵸? 그리고 탄소 당량이 0.5 요 사이일 경우에는 어때요? 예열을 안 하려면 19mm 이하 철근은 예열 없이 쓸 수 있는데, 그쵸? 22에서 22 이상 직경이 36은 어떻게 한다? 10도. 그쵸? 그래도 온도가, 예열 온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쓰라. 그 대신 더 큰 직경 43을 초 이상, 그리고 37 이하 직경은 90도씨를 써라.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당량이 좀 더 커지면, 그쵸? 0.55를 이상 되면 대부분의 다 뭐죠? 예열을 해야 됩니다. 그쵸? 예열을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적으로는 보통 많이 쓰는 것들은 0.45, 그쵸? 를 초과하지 않으면 어쨌든 대부분 예열이 필요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예열 온도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당량은 철근 직경은 알 수 있고요. 그럼 탄소 당량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좀 궁금하시겠죠? 보시면 사실 이제 BS 규격, 그러니까 브리티시 스탠다드에서 영국 기준입니다. 영국 기준에서는 생산 단계에서 탄소 당량들을 다 제한하고 있어요. 그 철근의 그 강도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KS 규격에서는 보면 용접용 철근에 대해서는 탄소 당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용 철근에서는 탄소 당량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시간에 철근의 기본사항에서 철근의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배웠죠.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여기 용접용 철근 SD400W와 SD500W는 어떻게 해서 탄소 당량이 얼마 이하? 0.5 이하 라고 써 있죠. 그렇죠? 0.5 이하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근데 아닌 거는, 그렇죠? 아닌 일반 철근은, 그렇죠? SD600은 있죠. 얼마 이하라고. 근데 이제 SD300, 400, 500은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없는데, 그렇죠? 탄소 당량 제한이 없는데. 그래서 밀시트를 보면 됩니다. 밀시트를 여기 보시면 참고로 여기 BS 코드에서는, 그렇죠? 탄소 당량이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써 있고 제한치가. 그래서 밀시트를 보면 되는데요. 보면 일반용 철근의 용접 이음시 예열 온도를 검토하려면 철근 납품을 받잖아요. 그쵸? 그때 밀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밀시트 보면 철근의 품질 검사 성적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보면 거기에 탄소 당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 당량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그쵸? 여기만 D22는 0.48%, 여기면 그쵸? D25 철근은 0.49, D29는 0.47, 그쵸? 퍼센트, D32는 0.47% 이렇게 있죠. 그쵸? 이렇게 밀시트를 보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그쵸? 요거 탄소 당량을 통해서 앞에 보여준 거 있죠? 앞에 여기에서 탄소 당량을 보고 철근 직경에 따라서 예열 온도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밀시트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죠? 그래서 밀시트가 없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럼 밀시트가 없는 경우는 조금 예열 온도를 좀 높여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철근 직경이 D19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예열 온도를 높죠. 150도씨를 하고요. 철근 직경이 22mm, 철근 D22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 예열 온도가 얼마죠? 더 높은 260도씨입니다. 그죠?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철근 이음의 종류 중에서 기계적 이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적 이음은 여기 나사식 이음이 있습니다. 처음 그 나사식 이음은 뭐냐면 철근 표면을 절삭해서 나사형을 만들거나 또는 눌러서, 그죠? 누름으로서 철근 단부의 나사를 형성하여 그 다음에 커플러라고 하죠. 커플러로 체결하는 방식. 그래서 커플러 이름이라고 하고 나사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이 커플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전식 이음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 충전식 이음이 있죠. 여기 보면 철근과 철근을 이렇게 슬리브 속에 넣고요. 그렇죠? 넣고 여기다가 뭐를 넣습니까? 용융 금속이나 그라우팅 등으로 충전해서, 그렇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식 이음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음부에 배치한 슬리브와 이형 철근 사이에 뭐를 넣죠? 용융 금속이나 그라우트 등을 충전하여 부착력으로서 철근을 이음하는 방식, 슬리브 충전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걸 쓰고, 또 하나는 압착식 이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압착식 이음에 대한 그림이 있죠. 압착식 이음은 슬리브 내에 철근을 삽입하고 슬리브를 냉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반 그냥 상온 상태에서 압착하여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압착해서 꽉꽉 눌러줘서 이형 철근의 마디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그렇죠? 이음하는 방식. 그래서 슬리브 압축 이음이라고 하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커플러들이 보이죠. 그래서 일반 나사형 커플러, 그래서 정착용 커플러도 있고요. 여기 아마 이렇게 정착을 시키고 이 부분을 콘크리트에 미리 묻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철근을 여기서 끼워서 이음하는 형태. 그 다음에 뭐 용접형 커플러도 있다고 하고요. 이건 일반 나사형 커플러. 그 다음에 요즘에 말을 들어보니 원터치식 커플러라는 것도 있대요. 여기다가 그냥 철근을 꾹 집어넣으면 이렇게 착각하면서 이렇게 바로 끼워진답니다. 그래서 나사선을 특별히 안 만들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껴지게끔 만드나 보죠. 그래서 이런 또 최근 또 개발되고 있는 원터치 커플러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용접 이음과 기계적 이음에 관한 구조 설계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기준에는 뭐라고 하냐면 용접 이음은 용접용 철근을 사용하며 말씀드렸죠. 근데 일반용 철근을 사용하려면 뭐라고 한다? 예열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I가 100%를 넘어서 몇 %죠? 125% 이상 발휘할수록 완전 용접, 그렇죠? 해야 된다. 완벽하게 용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요게 가스 압접하고 플레어 용접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계적 이음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적 이음도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Y가 125% 이상, 그렇죠? 발휘할 수 있는 완전 기계적 이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고요. 보통 요거를 실무에서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기준에서는 또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보면 상기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그 무슨 말이에요? 항복 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죠. 용접 이음이나 기계적 이음은 요런 밑에 있는 것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 대신 철근 직경은 D16 이하의 철근만 허용한다는 거죠. 근데 좀 읽어보면 되게 까탈스럽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특수한 경우에는 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거죠. 이 기준에는 보면 인장, 그렇죠? 인장 이형 철근의 이음이라는 거 한번, 그렇죠? 이거고,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음부에 배치된 철근량이 해석 결과 요구되는 소요 철근량의 2배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설계하면 과다 설계죠. 보통 이런 경우가 과다 설계, 특별하게 철근을 많이 넣고 부재를 크게 설계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그쵸? 2배 이상 나오기가 힘들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다음에 1번과 2번의 요구 조건을 따르는 경우, 그쵸? 따르는 경우에 뭐 어떻게 한다? 이것도 철근 직경 16 이하의 철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로? 용접 이음 또는 기계적 이음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까다로워요. 또 1번, 2번 조건도 모두 1번 조건, 각 철근의 이음부는 서로 600mm 이상 엇갈려서 또 이음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서로 600mm 이상 엇갈려서, 그 다음에 이음부에서 계산된 인장 응력의 2배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어져야 하고요. 또한 배치된 전체 철근이 응력이 140MPa 이상의 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그죠? 요게 125% 이상을 발휘하지 못해도 16mm, 그죠? 철근 이하인 경우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잘 안 써요. 이런 경우에 만족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요것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각 단면에서 발휘하는 인장력을 계산할 때 이어진 철근은 규정된 이음 강도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FY보다 항복 강도죠. 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어지지 않는 연속 철근의 인장 응력은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Y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산된 정착 길이 LD에 대한 짧게 배치된 정착 길이에 비해 FY를 곱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FY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되게 어렵죠? 말이 되게 어렵고, 그쵸? 하여튼 요 내용은 구조 설계하시는 분이 그쵸? 혹시나 요런 거를 이용해서 계산할 경우가 생길까봐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생략합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인장 이형철근, 인장력을 받는 이형철근의 이음, 그쵸? 먼저 겹침이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겹침이 쓰는데, 겹침이음은 A급 이음과 B급 이음으로 딱 두 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의 겹침이음은 A급과 B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A급은 A급 이음에 해당되는 철근은 여기 보면 LD가 뭐죠? 예,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죠. 설명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만큼 1.0 LD니까 요거만큼 이음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 배치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 구간에서 해석 결과 요구되는 소요 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죠? 필요한 철근량보다, 그죠? 2배 이상 소요, 그죠? 많이 철근이 배근돼 있다는 거죠. 이거면 또 과다 설계죠. 과다 설계. 이렇게 되는 부재가 많지가 않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소요 겹침 이음 길이 내 겹침 이음한 철근이 전체 철근량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그쵸? 이런 경우,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겹침 이음을 한 단면에서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지그재그로 엇갈려서 배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것도 2분의 2 이하, 그쵸? 해야지 A급 이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소요 철근량이 2배 이상 되는 실질적인 철근량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되게 좀 조건을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A급 이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것이 B급 이음입니다. 그래서 B급 이음이 거의 대부분의 철근 이음은 B급 이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B급 이음은 그래서 1.3 LD입니다. LD가 뭐죠?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길이죠. 이걸 몇 배? 1.3배를 이음을 한다. 그래서 이음은 여기 이음은 그죠? 이것도 인장 철근의 이음이에요. 인장 철근의 이음은 A급과 B급이 있는데, 그쵸? 근데 대부분 B급이 많이 이제 쓰이겠죠. B급이 많이 쓰는데, B급은 정착 길이, 인장 철근의 정착 길이의 몇 배? 1.3배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근데 철근의 직경이 다른 게 이제 인장 겹침이 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인장 겹침을 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데는 어떻게 했죠? 압축 철근도 마찬가지예요. 압축 겹침 이음 길이도, 이음 길이는 크기가 큰 직경 철근의 정착 길이와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 중 어떻게 한다? 큰 값. 아시겠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표로 정리해 봤어요. 보면 여기 보면 실제로 계산상 소요되는 철근량에 대한 실제 배치되는 철근량이 2배 이상이고, 그렇죠? 많이 넣다는 거죠. 과다 배근이죠. 어찌 보면 과다 배근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겹침 이음 길이 내 최대 이음 비율이 보면 50% 이하. 요 경우만 A급 이음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정착 길이의 1.0 그냥 정착 길이만큼만,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예, 다 B급 이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그렇죠? B급 이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데 구조 일반사항에 나오죠. 구조 일반사항에 인장 이형철근의 이음이 표로서 나옵니다. 표로서, 그렇죠? 표로서 나오고요. 표로서 나오는데 왜냐면 아까 그 A급 이음은 정착 길이의 1.0이니까 그냥 LD 하고요. B급 이음, 인장 이음은 어떻게 하죠? 1.3배 곱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산법은 정착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착 길이를 구하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래서 철근의 정착 길이를 구하는 법을 먼저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음 길이는 그 정착 길이를 기준으로, 그렇죠? 1.3배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쓰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대부분 여기 B급 이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표로서 이렇게, 그렇죠? 구조 일반사항의 앞부분에 겹침 이음 길이 표가 보통 나옵니다. 나와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죠? SD 400 철근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24MPa인 경우에 이 표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죠? 일반 철근은 상부 철근과 일반 철근은 나눠진다고 했죠. 상부 철근 저번 시간 배웠어요. 그 정착 길이 또는 이음부 아래에 300mm를 초과하는, 그쵸? 초과 굳지 않는 콘크리트를 친 경우 수평 철근, 그죠? 저번 시간에 배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철근과 상부 철근 기준으로 이렇게 이음 길이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식경이 어떻게 해요? 크면 클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쵸? 이음 길이도 이렇게 커지죠? 그쵸? 커지고요. 그 다음 B급 이음도 마찬가지로요. 대부분 B급 이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음 길이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시공하시는 분들은 구조 일반사항을 보시면 거기에는 겹침 이음 길이가 표시되어 있다는 거, 그쵸?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인장 이형 철근의 이음에서 겹침 길이 말고 인장 용접 이음과 기계적 이음의 요구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음 부여에 배치된 철근량이 해석 결과 요구되는 소요 철근량의 2배 미만인 경우, 그렇죠? 보통 이게 되는 거죠. 2배 이상은 잘 안 되죠. 과다 설계죠. 그러면, 그렇죠? 배근되는 거고, 용접 이음 또는 기계적 이음은 계속 얘기하지만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Y의 몇 %? 125%를 발휘할수록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때 요거는 또 새로 나오는 얘기죠. 그때 인장 연결제의 철근 이음은 완전 용접, 그리고 또 완전 기계적 이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는 뭐한다? 엇갈려서 서로 엇갈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인접 철근의 이음은 이것도 얼마요? 그쵸? 750mm 이상 떨어져서 서로 엇갈리게 배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장 용접 이음, 그리고 인장 기계적 이음은, 그쵸? 항복 강도가 125%를 발휘하고, 그 다음에 엇갈려서 얼마? 750mm 이상 엇갈려서 배근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엇갈려서. 그리고 여기 나오죠. 아까 이거 잘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 16mm 이하 철근, 그쵸?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5%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 그렇죠? 없는 경우도 쓸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 대신 그 이음부에 배치된 철근량이 소유 철근량이 2배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16mm 이하의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완전 이음은, 완전 용접, 완전 이음은 안 되더라도, 그렇죠? 할 수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고, 이때는 엇갈려서, 그렇죠? 이때는 또 600mm 이상 엇갈려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또 뭐 이렇게 이런 제한 조건이 있다는 거, 그렇죠?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번에는 인장이 아닌 압축 이형 철근의 의미예요. 압축 철근. 요거는 좀 이제 짧겠죠? 그래서 보면 기준에 나오면 압축 이형 철근의 겹침 이은 길이라는 산정식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이게 LS라고 표현되고요. 요런 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 1.4 FY에 비례하고, FY는 철근의 항복 강도를 얘기한 거고요. 그 람다는 앞에 시간에 배웠지만 경량 콘크리트 계수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루트 FCK, 그쵸? 콘크리트 압축 강도 마이너스 52 가로 닫고, 요건 dB는 뭐죠? 철근의 직경, 그쵸? 철근의 직경이 클수록, 그쵸? 길어지고, 이음 길이가, 항복 강도가 클수록 이음 길이가, 겹침 길이가 길어지고, 콘크리트 그 압축 강도가,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클수록 작아지고, 이거는 정착 길이 할 때도, 그쵸? 예, 경향이 비슷하죠. 이거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압축 이형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는 붙잡 거동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보존 개수를 곱하지 하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적용하고, 그래서 요거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또 구조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요 수식을 만족을 하는데, 요 중에서 이제 단서가 있어요. 철근의 항복 강도가,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MPa 이하일 때는 요거를 쓰는데 LS를, 그쵸? 요거 이상은 돼야 된다. 0.072 FY dB 뭐 같거나 뭐 크게 그 이상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써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30cm 300mm 이상은 그래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최소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0MPa를 초과하는 경우에 때는 여기 LS가 여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요것도 요 수식 0.13 FI 마이너스 24 가로 닫고 LD를 직경을 곱한 거, 요거 이상은 돼야 된다. 그쵸?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고, 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cm 300mm를 이상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음 길이는, 그쵸? 300, 최소한 330cm는 이상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이때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21MPa 미만, 그쵸? 미만인 경우 상부에 있는 겹침 이음 길이는 3분의 1 증가시켜야 된다. 근데 요즘에 뭐 21MPa 미만 안 쓰죠. 거의 안 쓰죠. 이거 옛날 얘기죠. 그쵸? 이거 21도 안 쓰는데요. 뭐 21도 안 쓰고, 요즘에는 적어도 24MPa 이상은 쓰죠. 아무리 뭐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그 내구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21MPa 이하는 거의 안 쓰고요. 저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21MPa도 요즘에는 저희 하이구조에서도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이런 거 뭐 혹시나 아파트 설계할 때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 쓰자는 건설업체들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건축 심의 받을 때 지적합니다. 23MPa 이상은 쓰시라고. 저도 심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얘기합니다. 21MPa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쓰시냐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잘 안 쓰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 강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제는 옛날에는 허용도 설계법을 썼지만 이제는 강도 설계법으로 넘어왔죠. 강도 설계법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강도 설계법으로 넘어오면, 그리고 철근의 강도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SD400에서 SD500, 지금 SD600까지도 막 쓰고 있는데, 철근 강도가 높아진 만큼 콘크리트 강도도 높이 써줘야지 궁합이 맞습니다. 그쵸? 강도 설계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도 점점점, 그쵸? 높이 써주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그 예전 강의 때도 제가 그랬죠. 제가 제 집 지을 거면 아무리 주택이라도 저는 27MPa 이상 쓰겠다. 왜냐, 내구성 때문에 균열도, 그죠? 덜 나고. 그리고 뭐 제가 한 97년에 사회에 나왔나요? 사회에 나와서 처음 전 직장이 그 S사에 이제 관련된 그 큰 구조, 그러니까 엔지니어 회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S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97년도 그 당시에 S사에서 짓는 건축물의 콘크리트 강도는 27MPa 이상 써라라고, 그 당시에도 벌써 1997년에 27MPa 이상 써라라고 지침이 나왔어요. 구조팀에. 그 정도로 벌써 27MPa도 참, 그쵸? 쓴 지가 오래된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이게 21MPa, 아유, 그쵸? 이거 너무 낮은 강도예요. 예, 그래서 오래전부터 27MPa 이상 썼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또 중요합니다. 압축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는 인장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보다 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요렇게 계산했는데, 계산해 봤더니 인장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보다 이게 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쵸? 인장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요게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겹침 이음 길이가 아니라, 이음 길이가 아니라, 저거 보죠? 정착 길이는 어떻죠? 압축 철근의 정착 길이는, 그쵸? 인장 철근의 정착 길이보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길 필요가 없나요? 예,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제가 잠깐 뭐 얘기를 하다가 이 내용은 좀 빠뜨렸는데, 간혹 압축 철근의 정착 길이가 인장 철근의 정착 길이보다 길어질 때가 있다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기둥 같은 경우에도 그 기둥이 하중 조합이라는 게 있죠. 하중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하중을 중복해서 이렇게 다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둥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압축 철근, 모든 철근에 압축력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근데 어떤 하중 컨비네이션은 인장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인장 철근의 정착 길이가 기니까 인장 철근의 정착 길이로 하죠. 근데 이제 간혹 압축 철근의 정착 길이가 긴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압축 철근의 정착 길이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하중 컨비네이션은, 하중 조합에서는 인장력이 걸리지만 다른 하중 조합에 대해서는 기둥의 주철근 같은 경우는 압축 철근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기준에서는 겹침 이음 길이는 그럴 필요는 없다. 그쵸? 인장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보다 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그쵸? 압축부에서, 여기 압축부가 중요합니다. 압축부에서 겹침하는 경우에는, 그쵸?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인장 철근하고 또 인장 철근 겹침 이음하고 또 같습니다. 그러면 이음 길이는 크기가 큰, 직경이 큰 철근의 정착 길이와 직경이 작은 정착 길이, 겹침 이음 길이 중 어떻게 한다? 큰가. 그렇죠? 이거는 똑같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때 D41과 D51 철근은 D35 이하 철근과의 겹침 이음은 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은 거죠. 그쵸? 같다는 거. 그쵸? 그래서 요걸 하나 또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 이형철근의 이음도 구조 1번 사항에 있습니다. 못하네요. 겹침 이음길의 표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표에 맞춰서 압축 철근인 경우 이음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앞에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압축 용접 이음과 기계적 이음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또 요구 조건이 있고요. 요구 조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압축부에서 사용하는 용접 이음과 기계적 이음은 그쵸? 용접 이음 또는 기계적 이음은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I의 125%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요구 조건 만족시켜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까 인장은 어떻게 했죠? 인장은 엇갈려서 그렇죠? 750mm 이상 엇갈려서 이음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죠? 그런 내용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 용접 이음과 기계적 이음은 그렇죠? 완전 용접을 해야 되는 거는 125%는 인장 쪽하고 똑같은데 한 곳에서 한 단면에서 다 해도 된다는 거죠. 기준상으로만. 아시겠죠? 예, 한번 다른 점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철근이 또 요거는 담부 지압 이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잘 쓰지는 않아요. 쓰지는 않지만 기준에는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철근이 압축만을 받는 경우 철근과 직각으로 절단된 철근의 양끝을 적절한 장치에 의해 중심이 잘 맞도록 접촉시킴으로써 압축 응력을 직접 지압으로 철근의 지압에 의해서 전달할 수 있다. 이때 철근의 양 단부는 철근 축의 직각면에 1.5도 내의 오차를 갖는 평탄한 면이 되어야 하고 평활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조립 후 지압면의 오차는 3도 이내이어야 한다. 이럴 경우 담부 지압을 통해서 힘을 전달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압축을 받을 경우. 이럴 때 폐쇄 띠철근, 폐쇄 스트럽 또는 나선 철근을 배치한 압축 부재, 기둥과 같은 애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강구조에서는 메탈 터치라고 하나요? 메탈 터치를 통해서 그냥 특별히 그 맞댄 부분이 평활도만 유지하고 잘 시공이 되면 특별하게 여기에 용접하거나 그쵸? 무슨 뭐 커플러를 쓰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커플러로 쓰더라도 이 중간에 철근과 철근이 이렇게 딱 맞닿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좀 떨어져 있잖아요. 커플러 속 안에서.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딱 맞닿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여기 담부 지압 커플러를 쓰는 그 장치, 그쵸? 그 적절한 장치라는 거, 커플러 등의 요 장치를 좀 더 경제적으로 심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 요렇게 맞대서 요 담부 지압 이음을 할 수만 있다면 커플러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또 여기 조건이 있어요. 철근이 압축만을 받는 경우라는 거, 그쵸? 이런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참 쓰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 철근 이음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보통 이제 이음을 할 때 기둥 이음은 이제 많이 쓰시죠. 그쵸? 기둥 이음을 많이 쓰는데 기둥은 보에 비해서 뭐라 그러나 압축력이 좀 세죠. 그렇죠? 휘인 부재긴 하는데 압축력이 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의 철근 이음은 조금 좀 완화시켜 준 거예요. 완화시켜 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제 기둥 철근은 저희 Q&A 운영하다 보면 항상 질문 나오는 게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기둥 철근, 죽철근을 엇갈려서 이음해야 됩니까? 반드시? 한 단면에 한 곳에서 다 이음하면 안 됩니까? 이거 엄청난 많은 또 질문이 나옵니다. 요번 기회에 확실히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곳에 다 이음을 해도 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죠?
이 기둥이 압축을 받느냐 인장을 받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압축을 받느냐 인장을 받느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는 인장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 중에서 B급, 그러니까 정착 길이 LD의 1.3배를 쓰면 됩니다. 그냥 쓰시면 한 곳에서 다 이음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엇갈려서 이음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를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구조설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겹침이음, 맞댐 용접이음, 기계적 이음 또는 단부지하 문력은 다음 규정의 제한 조건에 따라 사용함. 이와 같은 철근의 이음은 기둥의 모든 하중조합에 대해서 아까 제가 기둥이 하중조합에 대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착에 대해 잠깐 얘기하고 기둥의 정착은 인장이 걸리고 압축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정착기를 다 만족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었고요.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함. 여기 보시면 먼저 기둥철근이 이 개수하중에야 주철근이 압축을 받는 경우, 그 압축을 받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예, 압축을 받는 그 뭐죠? 이형철근의 정착 겹침 이음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압축을 받는 아까 앞에 배웠죠? 압축을 받는 겹침 이음을 짧은 길이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읽어볼게요. 압축 이형철근의 이음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앞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더 줄여줄 수 있게끔 보정계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1번 띠철근을 사용한 압축 부재의 경우 기둥이죠. 겹침 이음 길이 전체에 걸쳐서 띠철근의 유효 단면적이 각 방향 모두 0.002로 HS 이상이면 겹침 이음 길이의 개수 얼마다? 0.83을 곱할 수 있다. 더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압축 이형철근 이음의 그 공식보다 더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리고 그 대신 어떻게 한다? 겹침 이음은 30cm 이상은 해야 된다. 300m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H는 뭐냐면 기둥으로 보면 한 단면의 폭, 그렇죠? 폭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S는 그 횡철근 있죠? 띠철근의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띠철근의 유효 단면적은 부재 치수 H에 수직한 띠철근 가락의 전체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쓰는 그 기둥의 배근 상세를 살펴보면 대부분 A는 1번이 다 만족합니다. 이거는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계산은 해봐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기준은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둥철근은 압축 응용만 받는 나선철근 압축 부재의 경우는 나선철근으로 둘러싸인 축방향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의 개수 0.75를 곱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겹침 길이는 30cm 이상 300m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요거는 지금 압축을 받는 경우 기둥의 모든 주철근이 압축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이번에는 인장을 받는 경우, 그렇죠? 계산을 해봤는데 기둥의 주철근에 인장이 발생한다. 근데 인장을 발생하는데 조금 적은 인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보면 개수하중이 작용할 때 철근이 항복광대의 50%죠. 0.5 FI 이하의 인장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여기 보시세요. 이음을 인장이에요. 인장. 어느 한 단면에서 전체 철근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철근이 겹침 이음되면, 그쵸? 그러니까 한 곳에서 다 몰아서 겹침을 하거나 반을 초과하는 철근이 한 단면에서 겹침이 되면 불리한 조건으로 B급 인장 철근에 그쵸? 이음을 하면 되고 B급 이음 1.3LD죠. 하면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철근의 2분의 1 이하가 겹침 이음 되면 한 단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반수 이음이라고 하죠. 반수 이음 정도 이하로 겹침 이음을 하면 이하가 겹침 이음되고 그 겹침 이음이 교대로 엇배치되어 있으면 그쵸? 여기 보면
이것도 얼마만큼? 여기 나오죠. LD 이상. 서로 엇갈려 있으면 A급 이음. A급 이음은 뭐죠? 인장철근 정착 길이의 LD에 그냥 1.0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 장소에서 반수 이음, 그렇죠? 한 단면에서 어느 한 단면에서 반수 이음 이하로 겹침 이음 되면 A급 이음을 하고, 그 대신 그 이상 한 단면에서 뭐 전수 이음 같이럼 다 이음을 하거나 많은 이음을 할 경우에는 B급 이음을 하라는 겁니다. 인장 응력이 0.5 FI 이하일 경우, 조금 걸릴 경우.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그럼 인장력이 더 많이 걸릴 경우, 계수하중이 작용할 때 기둥의 주철근이 0.5 FI보다 큰 인장력을 받는 경우, 이거는 인장력을 크게 받는 경우죠. 어떻게 한다? 겹침 이음은 어떻게 한다? B급 이음. 얼마죠? 1.3 LD로 하여야 함. 그러니까 어떻게 죠? 아까 제가 앞에 결론적으로 말한 거, 모든 철근이 이게 인장을 받는지 압축을 받는지도 모르겠어. 그쵸? 물론 이제 구조 설계자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시공에서는 그런 거 귀찮으니까 좀, 그쵸? 안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엇갈려서, 이음을 하려니 너무 힘들어. 그쵸? 그럼 한 곳에서 다 이음을 해야 되겠어.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인장철근 이음의 B급 이음 1.3 LD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기준이. 그쵸? 그쵸? 그래서 대단히, 그래서 아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쵸? 할 수 있다. 그쵸? 그렇지만 이음을 B급 이음, 인장철근의 B급 1.3 LD로 하면 다 할 수 있다. 어느 단면이든. 그리고요, 기둥철근의 용접 이음 및 기계적 이음은 또 나오죠.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I의 125%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만족을 해야 된다. 요거는 압축을 받는 경우나 인장을 받는 경우 둘 다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거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나왔죠. 그 지압, 단부 지압, 그렇죠? 단부 지압 응력은, 그렇죠? 엇갈려, 그렇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음은 그 대신 서로 엇갈려야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음은 서로 엇갈려 있거나 이음 위치에서 추가 배근이 배치된 경우 압축을 받는, 그렇죠? 기둥 철근에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둥 강면에 배치된 연속 철근은 금면에 배치된 수직 철근량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Y의 25%를 곱한 값 이상의 인장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잘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예, 전문가들은 한번 또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이음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철근 이음의 위치, 다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근 이음 위치는 원칙적으로 압축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 그쵸? 이음 장소를 설정하는 게 좋고요. 또는 인장력이 작용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적은 곳, 인장력이 작은 곳으로 설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쵸? 원칙이라고 했고요. 항상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원칙적으로 그러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최대 인장력이 발생하는 곳에 어쩔 수 없이 그 이음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최대 인장 응력이 생기는 곳에, 그리고 또 전단의 위험단면, 보통 보로 얘기하면 보의, 그쵸? 그 지지면에서 D만큼 떨어진 이내 구간이죠. 이런 데서는 사실은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나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특수한 경우에 있죠. 특수한 경우에는 책임 구조 기술사의 승인하에 어떻게 합니다? 아까 새로 나온 거죠. 0.7LD. 아까 B급 이음은 1.7LD. 아까 B급 이음은 1.3LD였잖아요. 근데 더 커죠. 1.7LD로 겹침 이음 할 수 있다. 요거는 일종의 이제 특기 시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요거를 C급 이음이라고 합니다. 그쵸? 원래는 기준에는 A급 이음과 B급 이음이 있다 그랬고, 대부분 B급 이음이라고 해서 B급 이음은 1.3LD라고 했죠. 그런데 요거는, 그쵸? 특기 시방이라고 봐서 C급 이음이라고 불리는 1.7LD로 이음할 수가 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그쵸? 어쩔 수 없는 경우, 특수한 경우에는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C급 이음이라고 불리는 그쵸? 1.7LD로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철근의 겹침 이음은 한 단면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으나, 그쵸? 이건 아까 좋다고 했죠. 누구나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책임 구조기사의 승인하에 한 단면에서 모든 철근을 이음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기둥의 경우, 그쵸? 한 단면에서 다 이음할 수 있다. 그 대신 B급 이음을 하면 된다. 그쵸?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구조 엔지니어가, 구조 책임 기술자, 원 설계자가 주로 되겠죠. 책임 승인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어떤 기둥도 주철근의 겹침 이음을 1.3LD B급 이음으로 할 경우 한 단면에서 모든 철근을 이음할 수 있다. 그쵸? 이게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철근의 엇갈림 겹침 이음 간격은 보통 전문 서적들에서 얘기하시는 게 다 좀 다릅니다. 근데 보통 LD 이상 띄워야 된다 이거죠. LD, 그러니까 정착 길이, 그쵸? 정착 길이 이상 띄워야 되고, 또는 여기 보면 60cm 이상, 600mm 이상을 띄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띈다면 권장하고 있고요. 권장사항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배웠습니다. 완전 용접 또는 완전 기기적 이음 시 인장 이음인 경우에는 엇갈려서 해야 된대요. 이거는 엇갈려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750mm 이상 떨어져서 서로 엇갈려야 한다는 거. 이거는 기준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완전 용접, 완전 기기적 이음인데 압축이 아니에요. 압축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인장의 경우. 여기 보면 완전 용접 또는 완전 기계적 이음 시, 그죠? 압축 이음에는 말씀드렸듯이 한 단면에서 모든 철근을 이음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한번 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러면 철근 이음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슬라브 같은 경우 여기도 보시면 대답을 했죠. 권장, 그쵸? 권장. 이음 위치는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그쵸? 권장되는 곳이 있고, 그쵸? 하면 좀 불리한 곳이 있고, 그쵸? 그리고 불리한 좀 어려운 곳은 책임 구조 기술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체크를 받아서, 검토를 받아서, 그쵸? 정확히 이음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슬라브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죠? 권장되는 이음 길이는 압축부, 그쵸? 압축부 이음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슬라브가 이렇게 있고요. 슬라브의 상부근을 보겠습니다. 상부근 중에서 단변 방향, 여기 단변 방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위아래로 단변 방향 철근 중에서 상부근 보시면 여기 보면 휨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단부 쪽에서는 일단은 연속이거나 고정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 모멘트가 걸리고요. 이렇게 내려올수록 이렇게 정 모멘트가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보통 휨 모멘트 다이어그램,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보면 중앙에서는 정 모멘트가, 단부 쪽에서는 그쵸? 그 부 모멘트가 걸립니다. 그러면 상부근은 어떻게 하죠? 단부 쪽에서 부 모멘트가 걸리는 쪽에서 인장 철근에 그쵸? 저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부 철근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부는 상부 철근은 압축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부 철근은 단변 방향의 상부 철근은 이음을 노란색으로 표현한 그 중앙부에서, 그렇죠? 중앙부에서 이음을 해라는 얘기고, 압축부에서 결국 이음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부 철근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장변 방향, 요쪽 이렇게 나가는 장변 방향 철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휨 모멘트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역학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정 모멘트가 걸리고 여기가 부 모멘트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부 철근은 단부 쪽에서 인장 철근으로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중앙부에서는 상부 철근은 압축 철근의 역할을 하니까 결국 압축부에서 노란색에 해당되는, 그쵸? 중앙에서 이음을 해라, 이런 얘기고요. 하부근은 정 모멘트에 대한 얘기죠. 여기도 보면 다시 이것도 보면 여기 단변 방향의 철근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데 하부 철근은 그쵸 여기 정 모멘트에 해당되는데 인양 철근의 역할을 하니까 그쵸 하부 철근은 어디서 단부에서 여기 노란색의 단부 쪽에서 얼마 0.3 ln 단부 쪽에서 100 그 이음을 하라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하부 철근은 장변 방향의 하부 철근은 여기 단부 쪽에서 압축부에서 그렇죠? 압축부가 되니까 압축부에서 이음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국 이 그림은 권장하는 요 그림은 결국 슬라브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이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음하라는 얘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슬라브 배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배우겠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단변 방향은 여기 단변 길이가 ln이잖아요. 그렇죠? ln이면 여기 4분의 1 ln 그렇죠? 4분의 1 ln 그리고 2분의 1 중앙분의 2분의 1 ln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그 주열대라고 하고요. 이건 중간대라고 보통 하는데 그렇죠? 하죠. 여기도 주열대, 중간대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근데 여기 장변 여기도 장변 방향 이거 잠깐만요. 여기는 상부근이니까 맞죠? 그리고 하부근도 그쵸 단변 방향 하부근도 주열대 중간대에서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이 표기되어 있죠? 근데 장변 방향도 4분의 1 구간이 여기가 여기 있죠. 4분의 1 여기는 장변이니까 장변 방향 길이에 대한 4분의 1이 아니라 단변 방향에 대한 그 4분의 1이라는 거 한번 좀 또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일단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나 기둥의 또 권장이에요. 권장의 철근 이음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압축부에서 이음하라는 거죠. 그래 보면 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면 그렇죠? 일반 보 이렇게 보면 보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등부포 같은 경우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그 부 모멘트 단부에서는 중앙부에서는 정 모멘트가 걸리죠. 그래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 쪽에서 인장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부 쪽에서는 하부가 압축부가 되고요. 그렇죠? 중앙부에는 상부가 압축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음하라는 게죠. 캔틸레버브는 어떻습니까? 캔틸레버브는 여기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등분파적 이렇게 작용하죠. 부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래서 하부 쪽이 압축부니까 하부에서 이음하라는 게고요. 기둥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둥의 휘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뭐 중력 하중에 대해서는 등분파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수직에 대해서 그래서 이쪽과 단부 쪽에서 그렇죠? 기둥의 단부 쪽에서 휘 모멘트가 크고 그렇죠? 중앙부에서는 휘 모멘트가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휘 모멘트가 작은 쪽에서 이음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중보는 어떻게 되죠? 지중보는 이렇게 있으면 지중보는 지발력에 의해서 밑에서 등분포 하중이 친다고 보면 어떻게 되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그림이 좀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거꾸로 이거랑 일반부와 거꾸로 하부 쪽에서 단부 쪽에서는 하부 쪽에서 그 인장력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하부 쪽에서 중앙부에서는 상부 쪽에서 인장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 반대편인 노란색의 편에는 압축부에서 이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본 컨셉은 이건 권장이고 그렇죠? 권장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어쨌든 할 수 있다. 어느 곳이든 그렇죠? 어느 곳이든 이음할 수 있다. 근데 단지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그렇죠?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노란색에 표현한 것은 요게 층고 HN이라고 본다면 그 나머지 양 단부는 4분의 1 구간, 요 중앙부는 2분의 1 구간을 이응 가능 위치로 권장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오늘
시간이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철근 이음은 해놓고 어떻게 검사를 하냐? 요거는 표준 시방서에 있습니다. 코리안 컨스트럭션 스페시피케이션, 그렇죠? 표준 시방서에 여기 보면 요 기준에 어떻게 철근 이음은 검사를 해라. 철근 이음 아까 얘기했지만 겹침 이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압접 이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이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용접 이음, 뭐 플레어 용접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죠? 있고요. 살펴보면 겹침 이음 길이는 위치와 검사할 때 위치와 이음 길이를 체크를 해야 하는데, 뭐 육안으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나, 그쵸? 이런 걸 스케일을 통해서 재야 되겠죠? 재보고, 시기나 횟수는 가공할 때, 그 다음에 조립할 때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철근 상세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 압접, 그쵸? 가스 압접은 뭐를 검사하냐? 위치에 대한 외관 검사, 이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쵸? 외관 검사 아까 보여드렸죠, 그쵸? 그죠? 그 압접되는 그 부분의 형상 검토. 이거는 전 개소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관 관찰, 필요에 따르는 자를 통해서, 스케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 이런 측정 장비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마찬가지로 설계 상세도와 일치 여부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초음파 검사, 용접을 했기 때문에 초음파 탐사 검사를 해야 됩니다. 초음파 탐사, 요거는 요 기준에 있어요. 검사 방법은 KSB 0839에 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개수하고 시기는 얼만큼 검사를 해야 되냐는 것도 있는데, 표준시바에서는 1 검사 로트마다 30개소를 발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전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1 검사 로트라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1 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 날에 시공 압접하는 개수로서 그 크기는 한 200개수 정도를 표준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동일한 작업반이 할 수 있는 한 200개 정도를 표준으로 하는데, 요 중에서 이게 이제 1 검사 로트라고 하는데, 요 중에서 몇 개요? 30개소를 발취해서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들은 당연히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해진 별도의 것이고요. 판정 기준은. 그리고 또는 인장 검사도 해야 됩니다. 인장 검사. 그거를 이제 샘플로 가스 압점을 한 것을 실험소에 가서 이거 인장 시험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KSB 0554의 실험 방법이 나와 있고요. 이것도 1 검사 로트에 마다 3개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설계 기준 한복 정도의 몇 퍼센트, 125%를 발휘하느냐 아느냐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플러 같은 기계적 이음, 그쵸? 이것도 어떻게 하냐?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 캘리퍼스 등에 의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그 다음에 철근 가공 실수 등이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외관. 그 다음에 이거는 외관 검사는 전체 개수를 보아야 되고요. 철근 상세도와 일치하 여부를, 그죠? 확인을 해야 되고,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평과 일치해야 되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인장 테스트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장 실험은 이제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확인하기도 하고, 별도로 또 시험소에 가가지고 이제 땡겨보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계 기준 한복 강도의 125%가 발휘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플레어 용접 같은 용접 이음은 뭐 외관 검사, 이건 전부 다 해야죠. 모든 이음 부위마다 육안 관찰이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설계 상세도와 일치하는 여부를 검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접부의 내부 결함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검사 방법이 KSB 0845 또는 KSB 0896이 있답니다. 그래서 보면 500개소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 기준 한복 강도의 125%가 발휘되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인장 실험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기준에 의해서 요런, 그렇죠? 검사 방법에 의해서
FM대로 검사를 해야 되고, 이것도 500개소마다 검사를 해서 설계 기준 항복 강도의 125%가 발휘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